북한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통화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대북 의료, 방역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등 요직을 지낸 3선의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선 공약대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다자 외교의 첫 선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한 국가에 3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고시텔에서 퇴거 명령에 반발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가던 거주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LP가스 질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시신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저녁 6시 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겁니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지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마라 연합사령관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도발이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혀온 것처럼 계획에 따른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출범 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 또 특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그 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도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또 그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참은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될 경우 제일 처음엔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해왔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온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폭넓은 한미 동맹의 위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북한이 취하는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이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한 거죠.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국가 비상방역부문 일꾼들과 일부 국방성 지휘 성원들이 방청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제1부와 해당 단군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의 온화한 단체의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제 핵실험 재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등장해 핵실험 도발 시기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마무리 정황이 포착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확진자 발생을 이례적으로 공개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아 핵실험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통제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결국 이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7차 핵실험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방력 강화와 내부 결집을 위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북한은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불사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감염 확산을 차단하느냐입니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북한 내 방역 통제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다자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의 빠른 접종을 돕겠다면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전 녹화한 영상을 방영한 것이지만 다음 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화상으로 먼저 만난 셈입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설 전략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주도로 시작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사전 녹화한 영상 메시지 형식이긴 하지만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백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석 허브를 구축하여 개도국들의 백신 자급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액트-A에 3억 달러, 우리 돈 3,870억 원을 추가로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액트-A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억 1천만 달러를 현금과 현물로 보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중개기금 FIF 창설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충분한 재원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새로운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첫 주자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정상이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난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첫 마디를 대부분의 정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데뷔전이 중국 백신 외교 견제용으로 평가받는 코로나19 정상회의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뒤 첫 임시 국무회의를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격이 없는 대화를 주문한 윤 대통령의 일성에 이어 심의된 안건은 추가 경정 예산안.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36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금 등으로 안건은 바로 의결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존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역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한 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취임 첫날 임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부, 국방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외교와 행정 분야 업무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전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가 11명인 만큼 이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출신 장관도 2명 자리했습니다.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추가 채택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외통위는 어젯밤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사건으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당 지도부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서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도 받겠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이제 불과 1년 남짓 지났지만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윤리특위 제소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은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최초의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리며 선거 전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15%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실패한 인천시정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정을 돌보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 청라 가다 모아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님은 아이들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시장을 버리고 간 점은 좀 평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맞붙는 최대 격전지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17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특히 경기 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전장을 내며 대선 연장전 성격도 짙습니다. 오늘까지 후보 등록, 이어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이번 달 27일과 28일, 본투표는 다음 달 1일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좌우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 확보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방 권력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부정과 비리 의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또 부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분산돼야 되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정의당도 당내 패배주의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광역단체장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사활을 건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지역 정책은 물론 여러 전국 현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4명의 신경전은 토론회 초반부터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론을 꺼내들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다 가져와서 100번, 1000번이라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세일즈하고 몸 던져야죠.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남이 써준 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최대 지역 현안인 교통난 해소와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 하면 민간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민간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수락하실 때는 왜 공공재정비를 하셨나요? 국정과제에서 이 GTX, DEF가 다 빠져버렸어요. 공약 파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DEF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용역에 들어가서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나왔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겠다라고. 새 정부 내각 인선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는데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두 분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김남매 하는 게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 공약이 너무 비슷해서.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대리전 논란을 꼬집으며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심과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를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고향.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장동을 품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후보로 나선 만큼 결과에 따라 새 정부 국정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응축된 경기도지사 선거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철거를 앞두고 있는 인천의 한 고시텔에서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던 고시텔 거주자였는데요. 경찰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철거를 앞둔 6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에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고 경찰관들이 서 있습니다. 이 건물 4층과 6층에 입주했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퇴거 명령에 반발하며 건물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3시쯤 나왔을 때 과학사 그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냥 여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는데. 오전까지도 강력 농성을 벌이던 두 사람의 생활 반응이 뚝 끊기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로 진입해 가스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폭발 위험에 대비해 폭발물 관리팀이 출동했고 수색 중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건물에 계속 남아있다가 지난달 18일 재차 퇴거 명령을 받자 불을 지르겠다고 유압하며 경찰과 한 달 가까이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방 안과 고시텔 복도에는 LP 가스통이 쌓여 있었고 가스 농도도 안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 공기 유입을 의도적으로 막은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의료인이 아닌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분만에 참관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병원에서는 간호사인 척하라며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어서 나눠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교. 지난달부터 이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근처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전 학교 측이 병원에서 받았다는 실습 주의사항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를 본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만실에서 참관할 때 실습생이 아닌 신규 간호사인 척 해야 하며 보호자가 보고 있으니 아기가 나올 때 인상을 짓거나 학생 신분을 알아차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학생이면 분만을 지켜볼 수 없어 신분을 속이는 거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실습생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지침을 따라야 했다고 말합니다. 한 학생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습생 명찰을 떼야 했고 필기구도 들고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속이라는 지시가 비윤리적으로 느껴졌다고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선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최근 분만실에 학생이 들어간 일이 없었고 주의사항도 병원이 나눠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의 없는 분만 참관 지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습생이 아닌 척하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법상 이제 그 환자 보호가 이제 유출이 된 거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환자 이제 진료 과정에서 집한 정보들은 이제 보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서 법원은 허락 없는 분만 실입회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원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을 YTN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소처는 손 검사가 당시 법력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배경으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등을 꼽으면서 사실상 고발 사주 사건과 한묶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은 모두 16쪽 분량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가운데 3쪽 가량을 할애해 손 검사가 당시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범여권 인사들이 검찰개혁과 함께 윤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연이어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언론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윤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관련 정보 수집 등에 나서며 적극적인 대응을 마음먹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들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세평과 출신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받았고 윤 대통령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사건 정보와 판결문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도록 한 뒤 대응 문건을 공유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말 채널A 사건 보도 직후에는 손 검사가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1대1 대화방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까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사흘 동안 각각 93차례, 66차례, 138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이후 손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배우로 파악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시각과 손 검사 부하 직원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 등을 조회한 시점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또 고발장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손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끝내 이 사건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공소장에도 손 검사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고발장을 입수했다고만 기재했습니다. 공수처는 8달 수사 끝에 고발 사주 의혹을 현직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고발장 작성 주체와 손 검사 너머의 윗선을 밝히지 못하면서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경유가 휘발유를 넘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별 가격은 판매 전략과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A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2,897원, 경유값은 2,99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임대료 등을 이유로 적게 파는 대신 이윤을 많이 남기는 후리 소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돼서 임대료 내야 되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반면 5km 떨어진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값은 1,929원, 경유는 1,919원으로 중구에서 가장 쌉니다. 여기는 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박리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리담회요? 왜 중구 여기 급사랑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박리담회가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몇 개를 해요. 싸다는 소문에 차량이 몰리면서 가끔 교통체증까지 유발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돈벌이는 안 되는 데다가 기름이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단단 키우는데 저번에 비해 가지고는 한 3, 4만 원 더 비싼 것 같아. 후리 소매와 박리담회를 절충한 전략을 쓰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기름값에 세차비를 포함해 조금 비싸게 팔지만 그냥 세차만 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또 세차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 가격을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40원 정도 높습니다. 역대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최고치가 2008년 1947.75원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선 가격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차량 이용이 늘며 기름 수요는 높아졌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공급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를 확대한 정부가 추가로 대응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서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를 제재해도 갑작스럽게 세계 석유 공급 위기가 발생하진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EA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수요 증가가 둔화하고 미국과 중동, 오펙 플러스 회원국에서 생산량이 꾸준히 늘면서 러시아 제재 영향을 상쇄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IEA는 당초 3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적인 공급 충격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로 여겨지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면서 코인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는 어제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각각 1코인에 26센트와 12센트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루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들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10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코인 한 개에 1달러를 바꿔주도록 설계된 테라는 한때 시가총액 180억 달러로 법정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3위였지만 지금은 73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0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3월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의 11.5%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7%를 웃돈 결과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성적 부진과 코치진 일탈 행위 등으로 최근 감독이 경질된 꼴찌 NC가 힘겹게 7연패에서 탈출한 반면 9위 한화는 맥없이 7연패를 당했습니다. NC는 선발 신민혁이 호투 속에 롯데에 4대2로 승리했지만 한화는 2위 LG와의 경기에서 11대 7로 졌습니다. 삼성은 원태인과 고졸 신인 이재현의 투타 활약에 힘입어서 SSG에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두었고 공동 7위가 맞붙은 광주에서는 기아 김선빈의 역전타로 KT에 5대 4로 재역전승했습니다. 두산은 키움을 다돌리고 주중 3연전을 모두 싹쓸이했고 키움은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네, 세계 정상급에 올라선 우상혁이 꿈의 무대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에 출전합니다. 도쿄 공동 금메달 두 선수와 재격돌하는데 올 시즌 실외 기록에서 우상혁이 세계 1위인 만큼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우상혁이 격전지 카타르로 떠나면서도 밝게 인사합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에 기량을 인정받아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 다이아몬드 리그는 세계 최정상급 초청 선수들이 장소를 바꿔가며 경기하다가 최종 시리즈에서 챔피언을 가리는 육상의 빅리그입니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남자 높이뛰기에는 모두 8명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카타르의 바심, 이탈리아의 템베리 등을 포함해 톱 랭커 8명이 나옵니다. 꿈에 그리던 무대, 부담보다는 기대가 크다며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주에서 경기하고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가서도 바르심 선수와 탐베리 선수랑 함께 재밌는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변수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답변이 나옵니다. 메이저 대회도 7월 달에 세계 선수권 아웃도어 이제 실외 세계 선수권이 있는데 그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 탔으니까 다이아몬드 리그 최종 우승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쿄올림픽 4위,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금메달, 올 시즌 높이뛰기 장외 기록 세계 1위, 기록 제조기로 날아오른 우상혁이 최고의 무대에서 또 한 번 도약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인간이 사는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과학자를 포함해서 세계 집단 지성이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속 블랙홀의 모습은 엄청난 역동성과 화려함을 뽐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워낙 세서 빛마저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계지대를 찍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It seems that black holes like donuts. We now know that in both cases, what we see is the heart of the black hole, the point of no return. 발견된 곳은 지구로부터 27,0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 인류가 관측한 가장 가까운 블랙홀입니다. 크기도 태양에서 수성까지 거리 정도인 2,350만 킬로미터로 큰 편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블랙홀의 정체를 캐는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남극까지 분포한 전파 망원경 8개를 이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든 덕에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80개 기관에서 300명 넘는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우리 연구진 9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It's pretty amazing what we were able to do by bringing together people with lots of different expertise and that we were actually able to do this. 인류가 블랙홀의 모습을 처음 촬영한 것은 3년 전인 지난 2019년입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선 공약대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지낸 삼선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통화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 리그 2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득점 부문 선두 모하메드 살라바의 격차를 한 골차로 줄였고 리그 5위 토트넘은 4위 아스널을 완파하면서 승점 차를 1점으로 좁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60조 원에 가까운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재원 대부분을 앞으로 더 들어올 세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세금 수입 전망이 또 틀린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그만큼 더 들어올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안 59조 4천억 원 가운데 90% 정도를 애초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에서 끌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아직 반년 넘게 남았는데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넘을 거로 보고 지금 당장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금이 들어온 게 아니니 일단 하반기 사업에 쓸 돈을 미리 끌어쓰고 나중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으로 메꿀 계획입니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세수이기 때문에 이런 초과 세수에 기초해가지고 이런 추경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고 비현실적이고 과연 53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30조 원, 근로소득세가 10조 원, 양도소득세도 10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예측보다 떨어지는 가운데 환율 오름세에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습니다. 부동산 감세나 유류세 인하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초과 세수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냥 일단 생각이 들고요. 소득이랑 부가세랑 법인한테 더 걷어들여가지고 초과세수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부가 세금 수입을 예측할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물음표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60조 원 세금 수입 예측 오차로 고개를 숙였던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연이어 50조 원 넘는 오차를 냈다고 미리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53.3조 원이 이렇게 지나치게 과대 추정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 없는 추경 편성을 위한 53조 원 초과 세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가공의 숫자로 남아 결국 나라 빚으로 메꾸는 무리수로 돌아올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 세수가 53조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오는 데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 결함을 드러내 감사원이 감사 중이라면서 나라 국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올해 세입 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거친 삼선의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됐습니다.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혹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에 대한 당내 징계를 먼저 내린 겁니다. 지난달 당 성폭력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이 넘겨받아 조사한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게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한 민주당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박 의원은 대표적인 86그룹 운동권 출신 정치인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해 옛 안희정계 인사로도 분류됩니다. 당내 입지를 다져온 중진 의원의 성비위 의혹인 만큼 충격이 더 컸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비리당인 민주당의 이중성이라며 여성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꼬았고 정의당은 윤리특위 재수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강욱 의원의 성 관련 발언 논란, 김원희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2차 가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성 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 내외 여러 지적에도 이재명 고문까지 등판시키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사활을 건 터라 더 그렇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전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건 수습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이 피해 보좌진을 여러 차례 면직시키려고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어제 YTN과 통화해서 피해 보좌진 A씨가 당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며칠 뒤 의원 면직 사실을 확인하는 국회 인사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면직 요청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A씨의 서명이 필요한데 박 의원 측이 대리 서명을 이용해서 의원 면직을 시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가 이에 항의하자 의원 면직은 철회됐지만 이어 국회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는 직권 면직이 접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여성 보좌진 등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들을 지칭해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성비위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YTN과 통화해서 관련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원회 대기 중에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 2명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을 편법으로 입국시키고 조선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통계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숨기고 있어요. 네네.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96%는 다 가짜. 예, 친척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 경우입니다. 외국인 자녀가 부모를 따라 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 입국 자녀 정책. 이 제도가 친인척 초청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개인 SNS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2015년 계명대 김혜순 교수의 논문을 직접 거론하며 관련 실태조사에서 중도 입국 자녀의 92%가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YTN 취재진이 해당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중도 입국이라는 표현이나 관련 통계 수치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논문 저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런 실태조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저는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민정책 전반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한테 제 논문을 인용했다고 그러시니까 그 논문이 뭔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교육부가 매년 중도 입국 청소년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 신분으로 편법 귀화한 사례를 조사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주민 인권 활동을 하면서 그런 통계는 들어본 바도 없고 자칫 저 말들이 중도 입국 청소년과 또 그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그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혹시 염려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도 입국 자녀의 92%가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이라는 김 비서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 김 비서관은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정확한 인구 통계는 있을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사 목적 자체가 장정을 뽑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거든요. 노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적인 인간들이거든요. 정확성이 떨어지 몇십 프로다라는 것은 정확할 수는 전혀 없어요. 취재진은 김 비서관이 인용한 통계의 출처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화대라는 등의 글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성회 비서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하며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지명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또다시 무력 도발에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6시 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60km, 고도는 90여 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정확한 세부 재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즉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한 채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습니다.
네, 한미 안보사령탑이 처음으로 통화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에 잇따른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20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의 위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나라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We've shared this inform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m. As you noted,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xt week, where he will continue strengthening these alliances and make clear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의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도 가장 취약한 북한에 시급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도 거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백신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모두 방역이나 백신 지원이 대화나 접촉을 시작할 물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나 상승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 급등에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4월 중 수입 물가는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값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0.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5.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0%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4%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 하락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 하락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출이 늘어나지만 수입이 더 늘어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60억 5,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197억 7,600만 달러로 34.7%나 늘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또 추가로 물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 추가로 더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올려버리죠. 그럴 때는 레벨대가 1,300원을 일시적으로는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4월 중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은 42억 6천만 달러 순유출돼 3개월째 순유출을 기록했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이탈마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1,47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목요일 같은 시간대 집계에서 4만 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 2월 3일 이후에는 지난 5일을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 휴일로 진단검사 수가 준 상황이어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2,779건 가운데 783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 보상이 신청된 사례 2,779건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28.2%에 해당하는 783건에 대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급성 심낭염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급성 심근염에 이어서 심낭염도 정부의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급성 심낭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연구해온 의학 칼리머는 mRNA 백신 접종이 심낭염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1차로 맞은 접종군에서 급성 심낭염 발생률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6.87배, 모더나 백신은 5.22배 증가했습니다. 2차 접종군에선 화이자 백신은 6.5배, 모더나 백신은 1.77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학 결과 분석이라든가 그 차트 리뷰를 통한 임상적 특성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메신저 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이 실제보다 많게 보고되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백신과 심낭염에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낭염은 심장을 감싸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날카로운 가슴 통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급성 심낭염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염의 발생 위험이 8.5배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급성 심근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이전 피해자까지 소급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동맥 박리와 심부전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과 밀러 피셔 증후군 등은 국내 자료를 토대로 추가 연구해야 한다고 결론 났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도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어제 하루 18,0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서 방역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하루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18,000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74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가 곧장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유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1939년 옛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전쟁. 핀란드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영토의 10%를 내줘야 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여론이 대세를 이룬 이유입니다. 결국 핀란드 대통령과 총리는 공동성명을 내고 74년 동안 지켜온 중립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that we join, well, my response would be that you caused this. Look at the mirror. 핀란드가 나토에 합류하면 러시아와 나토의 전선은 1,300km 더 길어집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도 동반 가입을 타진 중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선 제대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그러나 나토 30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려면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엔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칫 우크라이나처럼 나토 가입 전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If they decide to apply, Finland and Sweden will be warmly welcomed,
and expect the process to go quickly. 나토는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핀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발트해 주변에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전술핵 배치 등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유럽 지역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블링컨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토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된 가운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현재 추첨을 통해서 관람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 싶다면 또 서울이 멀어서 가기 힘든 분들이라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청와대의 변청 과정과 내부 모습을 대통령 기록물로 통해 보여주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892년 조선 후기 고종 때 그려진 수선 전도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지도로 경복궁 뒷공간이 청와대의 옛 이름인 경무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이 청와대 구 본관으로 사용되던 모습부터 지금의 신본관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대통령 기록관이 관리하고 보존해오던 청와대 기록물 110여 점이 야외 공간에 전시됐습니다. 본관의 중심 공간인 집무실과 접견실, 소규모 회담 장소로 활용되던 인왕실과 백악실 등 아직은 볼 수 없는 청와대 건물 내부 모습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들의 역사 속 활동 모습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봤을 때보다 더 실제로 사진을 보는 게 뭔가 더 멋지고 넓어 보였고 직접 가볼 수 있다면 청와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인 청와대 구 본관 철거 계획 문서와 1991년 신본관 준공식 영상 기록물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청와대 새 본관을 준공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관 앞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기록전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후대에도 계승하고 또 국민들과 공유하고 전시를 통해서 서비스하고자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예약과 추첨을 통해 하루 최대 3만 9천 명만 입장이 가능한 청와대. 역사적 변청 과정과 내부 공간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대통령 기록물들이 직접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 지방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고온 현상이 덜하겠지만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속초는 15도에 머물면서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강원과 충청,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3도, 대전은 17.5도, 대구는 1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예년보다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16도, 울산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저녁 6시 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겁니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지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메라 연합사령관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도발이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혀온 것처럼 계획에 따른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출범 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 또 특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그 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도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또 그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참은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될 경우 제일 처음엔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해왔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온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폭넓은 한미동맹의 위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북한이 취하는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과회견에 함께 참석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른 성비위 제보와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여성 보좌진 등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들의 지칭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성비위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YTN과 통화해서 관련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원회 대기 중에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 2명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민보협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노출 등을 우려해서 당에 알리기 전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관련 의혹이 모두 날조된 것이라며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SNS 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비서관의 과거 글들을 소개하며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의 혐오 발언을 비서관 임명 전의 일이라고 넘기려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검증은 왜 있냐며 윤석열 정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임명으로 매일 놀란다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화대라는 등의 글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인 김성회 비서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하면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지명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에는 모두 36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손실보전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중기업 등 370만 명입니다. 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2억 원 미만은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4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보강으로 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조 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과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의 소득 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200만 원,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군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가 13,000원으로 20% 인상됩니다.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과 진화 장비 보강을 위해 1,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은 3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 예산은 59조 4천억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소과세수와 세계 잉여금, 지출 구조 조정으로 충당했다고 재정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됐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일제히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어제 각각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기지사직을 두고 맞붙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거나 대리인을 보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각각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후보 등록을 끝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6,231명이 서류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82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완료 후보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은 1.2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명,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등 모두 4,132명이 선출됩니다. 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라와 루나를 발행하는 테라폼 랩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한때 중단한 뒤 다시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테라폼 랩스가 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자금 15억 달러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거래 중단이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코인당 1달러로 연동된 테라는 39센트로 주저앉았고 자매 코인을 루나는 99% 폭락한 1센트대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 광주역 집단 발포 전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더 윗선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2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안사령부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밤 9시 50분 3공수여단장이 각 대대의 M16 7탄을 배부하고 장착 지시를 하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지시 이후 실제 계엄군은 광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선언하기 전 이뤄진 4번의 발포 명령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최세창 여단장이 현장 지휘를 하면서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발포는 단독 결정이었다고 말한 최 여단장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별도 지휘계통에 의해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최고 책임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 명령 계통에 의해 광주역 집단 발포가 있었는지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점 역시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에 등장하고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허위로 지목한 실존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당사자인 차복환 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등장해 자신은 평범한 시민임을 설명했습니다. 저를 강수 1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명예가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인과 계엄군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2년 동안 조사위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위원회 자체 진도 및 성과 분석에 의하면 기본 계획의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5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에서 허락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마지막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확진자가 18,000명이 나왔고 사망자도 6명이나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신문 일면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꽤나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사진 준비했는데 위쪽에 나온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사진을 보면 당 간부들도 뒷모습 보이지만 마스크 모두 다 착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 뒤로 현송월 당 부부장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정말 난리가 났을 때에도 이 북한 확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북한은 사실 확진자가 있어도 그동안은 좀 숨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관련한 분석을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북한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영 매체로 감염 사실을 널리 알린 걸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꽤나 심각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보건 실태를 고려하면 파급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1차 목적, 역시나 주민들의 경각심을 깨우는 데 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장비나 약품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는데 백신이나 진단키트, 치료제 같은 거를 들여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도울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북한의 대응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의 표현대로 하면 최중대 비상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보면서 미사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텐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신문은 이 점 말고도 새벽이 아닌 저녁에 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고요. 또 초대형 방사포로서 최초로 3발 연사였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우리를 향한 기습 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시점 보면 대부분 오전이었는데 이렇게 오후 6시 이후에 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발을 연거푸 쏘면서 복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과시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발이 잇따르면서 7차 핵실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도 핵실험 스케줄은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많았는데 특히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핵실험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인데 핵실험할 수 있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행동을 하기 전까지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추경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좀 이걸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 보시면 한국일보 나와 있는데 제목만 봐도 함축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판하는지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선거 직전 초과세수로 뿌린다. 여야의 내로남불 추경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판, 선거 직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부분을 비판하는 건데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 직전 이른바 현금 살포 추경. 지난 총선에도 있었고요. 작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있었고요. 또 올해 대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매표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당이 되자마자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뀌면서 너는 과거에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돼? 라던가 아니면 그땐 그때고 이번엔 이번이야. 이런 얘기들 하는 모습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국민들 다소 씁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위치만 바뀌었다라는 비판이었고요.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인데 과거 민주당이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 남는 세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스스로 한 말을 어긴 셈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계산된 초과 세수 중에서 9조 원 정도는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외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세금 추계가 왜 이렇게 잘못되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아주 성비위 문제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뭐 여러 건의 성비위 의혹이 어제 한 번에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 비대위 지방선거 서울 출정식을 취소했고요. 예. 대신해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도 신문에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예. 이 의혹들을 정리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먼저 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작년 12월쯤 발생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이 피해자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저 박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달 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조사 결과 제명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최근에 성희롱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광욱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였는데요. 예.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 의원의 입장도 밝혀졌는데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원희 의원실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 관련인데요. 피해자가 김 의원 측근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리고 또 도움까지 요청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재선 A 의원의 성비위 의혹인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해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조사 결과는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그래도 이런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서 당 내외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김성애 비서관에 대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비서관이 또 다른 일이 있나 봐요? 예,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인데요. 예. 이 윤 비서관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평검사 때부터 20년 이상 인연을 함께해온 최측근 인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 비서관이요, 지난 1996년 그리고 2012년 성비위 문제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요, 1996년에는 술을 먹고 여직원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해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2012년에는 역시나 또 술을 먹고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추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검찰 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을 두고도 또 이 이야기들이 소환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익명의 법조인 인터뷰도 실려 있었는데요. 아무리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성비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자칫하면은 윤 대통령이 성비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때부터 자기 사람 잘 챙기는 큰형님 스타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비서관 인사 대통령실이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김성애 비서관에 대해서 네네. 앞으로 이 비서관들의 논란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서울구청장 선거 짚어봤는데 사실 서울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 지원도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의회 선거 어떻게 될지 좀 볼까요? 네, 관련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는데요. 우선 역대 서울시 의원 선거 결과 중앙에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2006년이 가장 위에 나와 있는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후로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보선에서 당선될 때 25개구 모두 다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이번 결과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단 양당의 목표는 똑같다고 합니다.
서울시 의회 총 112석 중에 과반인 56석을 넘기겠다라는 게 공동의 목표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 선거에서 역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의회라고 하면 예산심의나 조례 제정 등에서 막강한 견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한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에 예산이나 정책 부분에서 무언가 추진하려고 할 때 시의회의 견제를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거 19일 남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관심이 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 두 장입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 그리고 옮겨간 곳 모습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산과 종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옮겨간 곳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 좀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째인데요. 벌써부터 풍경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용산 지역부터 보면요. 지금 폴리스 라인 막 쳐져 있고 집회가 막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협의회를 꾸려서 탄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집회가 이어져서 좀 소음이나 치안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집회를 막아달라라고 인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협의회에 한 관계자 말이 실려 있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이 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며칠 지나 보니까 이거 집회 소리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가 개방된 종로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청와대행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변 상권도 방긋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근 편의점 운영자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개방된 첫날에는 준비한 물이 다 팔려서 주변에서 빌려올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식당은요 전직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메뉴로 꾸민 이른바 청와대 메뉴를 또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이렇게 각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 3개가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 정상급들로부터 받은 선물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왼쪽부터 하나씩 보시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받은 청동 올리브 가지가 가장 왼쪽에 나와 있고요. 중앙에 나와 있는 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거북선 보일 텐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거북선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이러한 것들이 기록물로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 기록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기록물 1116만 건이 대통령 기록관 등으로 이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 한 80% 정도는 전자기록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또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SNS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기록물 중에는 지정기록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정기록물 최장은 15년까지, 또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한 거는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되는 기록물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30년 동안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이 39만여 건 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록물 목록들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부는 그에 앞서서 다음 달부터 세종시 전직 대통령 전시공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준 거북선 같은 경우는 아직 이관이 확인된 건 아닌 모양입니다. 이관됐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요즘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정말 그 가격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일보 기사 보시죠. 제목부터 보면요. 파리행 티켓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다. 올라도 너무 오른 항공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가격은 이제 비즈니스석 기준으로 한 건데 이코노미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 좀 확대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죠. 여름 휴가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파리 왕복 항공권의 중위권 가격을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요. 최근 한 3년 정도 보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로 대체로 비슷했는데 올해 갑자기 그래프가 훌쩍 뛰어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전후로 약 80% 정도 가격이 오른 모습이었고요.
자연스럽게 항공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항공사들이 많이 편수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한 5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나는 그래도 가겠다라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던가 공급망 이슈 등으로 유류 할증료도 오르고 있고요. 또 환율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이 35만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8,000여 명이 새로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어제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는데 규모와 확산세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군요. 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통신은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유혈자, 즉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이 35만여 명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는데 어제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유혈자가 18,000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와 치료를 받는 인원은 18만 7,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6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명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뒤 하루간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했다는 건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습니다. 이어 악성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도와 시, 군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위별로 격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면한 보건위기 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 게 당 앞에 놓인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지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기록됐는데요. 이번엔 첫 발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실제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1차 발사 이후 2차 발사 준비까지의 과정을 최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처음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5분의 비행 끝에 목표 고도인 700km 도달에 성공했지만 탑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3단 엔진이 계획된 연소 시간인 521초보다 46초 빨리 꺼져 탑재체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2달의 조사 끝에 세부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3단 엔진의 산화제 탱크 속 고정 장치가 비행 중 풀리면서 탱크 내부를 돌아다녔고 그 충격으로 산화제가 누설된 겁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또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강화했고 탱크 덮개도 무게를 9kg 정도 늘려 더 두껍게 제작했습니다. 지난 발사 때 1.5톤의 위성 모사체만 탑재된 것과 달리 1.3톤의 위성 모사체와 0.2톤의 실제 위성이 탑재됩니다. 발사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위성과 개발된 신기술을 우주에서 시험하기 위한 위성, 대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 등 5기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위성 탑재와 1단, 2단, 3단 간의 최종 결함만 남겨두고 있어 조립을 95% 마친 상태입니다. 700km 내외에 5% 이내에 도착을 고도로에 오르고 초속 7.5km 속도에서 위성을 놔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두 번째 발사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발사 예비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예년보다 덥겠지만 동해안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15도에 머물면서 선선함을 넘어 비교적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다른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강원과 충청, 일부 남부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5.3도, 대전 17.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14.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4도로 서쪽 지방은 예년보다 따뜻하겠고요. 동해안은 포항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토요일인 내일은 서쪽 지역의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